예, 서울대학교 최인철입니다. 평생 처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와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게 참 여기 오신 분들 대단하시다. 저 같으면 절대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오신 분들 이렇게 뵙고 딱 그 시의 어떤 그 대목이 몇 군데 생각이 났는데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건데 그 김현종이라는 분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는 왜 어마어마한 일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그의 그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그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일부는 의리로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좀 잘 알고 있는 소수 또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도 감사드리는데 정말 독자로서 오신 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시에 보면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졌을 법한 그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들 다양한 마음으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오셨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려드릴 내용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분하게 와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고요. 오늘 순서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 책에 이미 있는 내용을 다시 강의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책을 안 사보실 것 같아서 그리고 출판사에서 제안을 하기를 한 30분 정도 제가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Q&A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0분 안에 그 프레임에 관한 내용을 다 전달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특별히 개정 증보판을 내게 된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판에 비해서 어떤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뭐 내용이 있는지 등등 이런 몇 가지 내용을 제가 질문으로 만들고 거기에 제가 답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특별히 좋은 질문일 경우에는 책을 한 권씩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이 강연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 프레임이라는 책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저한테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근데 제가 쓴 책이 별로 없습니다. 프레임이 사실 거의 유일하다고 물론 좀 다른 책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거의 유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제가 이 사람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은국 씨가 호랑나비 한 곡으로 평생을 물론 그 외에도 이분의 히트곡들이 있죠. 그러나 이 김은국 씨는 이 노래가 아주 트레이드 마크이고 그걸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저도 참 그렇다. 예. 그런데 그게 꼭 나쁘지만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 책과 이 프레임이라는 책과 또 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혹시 이 프레임에 관해서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지를 한번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구글에 프레임 그다음에 최인철 이름을 쳤어요. 그랬더니 2013년에 어떤 분이 쓰신 서평이 제일 첫 번째로 올라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책의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맨 앞에 저자에 대한 본인의 소개와 본인의 생각이 들어 있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저에 대한 건지 김은국 씨에 대한 건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2013년의 그 서평인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SBS에서 I Love 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이런 대중 방송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TV에서 봤는데 잠잠하구나 뭐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의 외모에 대한 평을 또 연들해서 하는데, 이분이 어렸을 적 인물은 똘망똘망해 보이긴 하나 틀이 좋은 인물은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우선 제 어렸을 적 사진을 이분이 어떻게 봤을까. 근데 똘망똘망 했지만 틀이 좋은 건 아니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스펙으로 잘생긴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 지금 거품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서평이 굉장히 자세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제가 왜 10년이 걸렸는지, 이 계정 정보판, 그리고 뭐 프레임 2가 아니고 왜 계정 정보판으로 냈는지 좀 그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호랑나비, 김은국 씨의 호랑나비와 같이 저는 그냥 프레임 한 권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다른 책을, 더 좋은 책을 쓸 자신이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프레임을 쓸 때는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분석하고 참고문헌 다 찾아보면서 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더 잘 쓸 수 있겠다는 자신이 사실 없었던 게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한 10년 정도 흘렀는데 그 사이에 제가 뭐 엄청나게 지식이 더 늘어났거나 학문적으로 이룬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주변에서 우리 북21뿐만 아니라 다른 출판사에서 제안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한테 저 좋으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독자들이 기다린다. 그리고 쓰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제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않는다. 뭐하러 기다리겠냐. 그리고 저 말고도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고 프레임 말고도 좋은 책이 있는데, 근데 제가 말이 맞았다라는 게 지금 드는 생각인데요. 프레임 2나 뭐 프레임 개정판이 안 나온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세상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뭐 개정판 뭐 2 없어도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심리학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도서들이 덩달아서 심리학과도 인기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일이죠, 심리학자로서. 근데 또 한편 약간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제 안에 계속 들기 시작을 했어요. 심리학이 마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학문인 것처럼, 이제 철학도 아니고 경제학도 아니고 심리학이 답인 것처럼, 이런 어떤 느낌을 우리 사회가 받고 있고,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그런 인상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인들이 한 연구나 혹은 다른 학자들이 한 연구를 소개하면서 마치 여기에 큰 진리가 있는 것처럼, 워낙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대열에 내가 또 다시 합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사실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인문학 열풍이 많이 불었죠. 그리고 그 열풍의 혜택을 받은 게 사실 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강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저한테도 감사한 일이고, 또 그런 열풍을 만들어내는데 원한 건 아니지만 저도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과도한 인문학 열풍이 지나치게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반드시 뭔가 삶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라는 어떤 집착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에 관한 혹은 이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 플러스 반드시 알파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 알파가 더 커야 된다라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학자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참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천적인 문학에 대한 인기와 기대가 많은 시점에 또 책을 내는 것도 참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조심스럽다 이런 이유들이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증보판의 제안을 받았을 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책을 완전히 개편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보완해서 마치 교과서를 계속 개정해서 몇 년에 걸쳐서 더 좋은 내용이 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욕심이 좀 저한테는 과분한 일이긴 하지만 이 클래식으로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특히 프레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한번 읽어볼 만한 책,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책, 이런 어떤 책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베스트셀러가 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개정 증보판을 10년 만에 내게 됐습니다. 별로 안 궁금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개정 증보판을 내면서 이제 항상 책은 제일 어려운 게 그 제목을 정하는 거고요. 근데 이 경우는 제목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또 어려운 게 저자 서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문이니까 맨 앞에 오지만 사실 순서로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자 소개를 쓰는 난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저자 서문을 쓸까, 그리고 저자 소개하는 내용을 채워갈까 하다가 초판에 있는 그 저자 소개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사실 공대에 입학을 했었거든요. 공대에 입학을 했다가 심리학에 매료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야, 이건 진짜 너무 과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저와 또 출판사가 미화하기 위해서 심리학에 매료되어서 심리학과로 재입학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서 이거 아니다, 이거 뺍시다. 그래서 심리학이 좋아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 개정 증보판은 원래 초판에 비해서 조금 더 힘을 빼고 조금 더 덤덤하게 쓰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저자 소개 초판에 보면 또 제가 학부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멋 모르고. 그러지 안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해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좀 성적이 좋게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저자 소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 졸업한 지 지금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쓰고 있다는 거가 갑자기 너무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뺐어요. 뭐 이런 뺐습니다. 그래서 개정 중보판이 전체적인 그 동기도 그렇고 지향하는 바는 그렇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교수님 왜 최근에 행복 연구도 하시고 또 심리학자로서 다른 내용으로 소위 다른 책을 쓸 수도 있는데 왜 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중보해서 왜 아직도 프레임을 쓰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프레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정해준 규칙들, 관점들이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내 관점을 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해준 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결혼하면 좋고 이렇게 사는 게 출세하는 거고 등등등의 세상이 정해준 규범, 이 관점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롯이 개인의 몫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강제하고 있는 프레임은 줄고 있지만 역으로 아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서로 경쟁하고 있는 각자의 프레임들이 우리 사회에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어떤 프레임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그 딜레마들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째 이유와 다섯 번째 이유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는데요. 프레임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사실 프레임이라는 게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간단한 개념인데 그 간단한 것이 사람들의 행동을 크게 바꿀 수 있다. 작은 것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보통 큰 결과는 큰 원인이 가져온다고 생각하고요. 작은 결과는 작은 원인이 가져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음모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 예.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다. 이 엄청난 사건의 원인이 뭘까? 거기에 한 개인, 오스왈드라는 한 개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죽였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커다란 사건에는 커다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작은 원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큰 원인을 생각해서 음모론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작은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이걸 아는 게 사람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예가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을 또 아직도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보통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관점은 결심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해요.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근데 프레임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프레임은 마음가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설계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과감하게 설계하고 약간 공학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 수련을 잘해서 좋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되겠다라는 걸 넘어서서 진짜 배워야 할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3번하고 좀 겹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역시 프레임은 상당히 좋은 기능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다섯 번째를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레임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세상에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널리 알리게 된 아주 결정적인 연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니엘 카네만이라고 하는 미국 프린스턴의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이유는 프레임 때문에 그래요. 저는 프레임 그분의 생각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고요. 이분이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결과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데 그분이 했었던 연구 중에 하나이죠. 600명의 사람이 병에 걸려 있는데 치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치료 방법 A, B 두 가지 중에 당신이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A라는 치료 방법을 당신이 선택하게 되면 확실하게 200명이 산다라고 알려줍니다. 600명 중에 200명을 살리는 방법이 A이고요. B를 쓰게 되면 P가 probability 확률인데요. 3분의 1의 확률로 600명이 다 살지만 3분의 2의 확률로는 아무도 살지 못한다라고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200명을 살리는 A와 3분의 1의 확률로 600명이 다 살 수 있는 B 중에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다수가 A를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할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보겠습니다. 다수가 A를 선택할 것 같다. 내리시고요. 다수가 B를 선택할 것 같다. 약간 반반이라서 어느 분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제일 크게 웃으신 우리 아버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네만의 연구에 따르면 A를 선택한 사람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정적인 걸 원하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600명이 다 살 수 있지만 잘못하면 아무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이라도 살리겠다라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A를 골라도 되고 B를 골라도 돼요. 근데 이분의 연구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정도로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이 똑같은 문제를 프레임을 바꿔서 사람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CD 다음과 같이 사람들에게 제시를 해요. 이제 다른 사람들입니다. 600명이 병에 걸려 있다는 똑같은데요. 치료약을 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치료약의 효과를 설명해 주면서 자, C를 선택하면 600명 중에 400명은 그래도 죽는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200명이 산다라고 하지 않고요. 400명이 죽는다라고 알려줍니다. D를 쓰게 되면 3분의 1의 확률로 아무도 안 죽는다라고 알려줘요. 아까는 600명이 다 산다라고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도 안 죽는다라고 알려주고 3분의 2의 확률로 600명이 다 죽는다라고 알려줍니다.
A, B를 무시하시고요. C, D 문제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다수가 C를 선택하겠습니까? D를 선택하겠습니까? D를 선택해요. 여기는 거의 의견의 일치가 나오기 때문에 상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보시면 A, B와 C, D가 같은 약이에요. 그죠? A하고 C가 같고 B하고 D가 같아요. 근데 뭐를 바꾸느냐? 그 약의 효과를 보는 관점 바꿉니다. 프레임을 바꿔요. 몇 명이 사느냐, 몇 명이 죽느냐. 똑같은 건데 말만 바꿔도 사람들의 선택은 이렇게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말 하나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걸 가지고 사람들의 선택을 바꿀 수가 있다. 우리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론들이 있죠. 인간의 행동은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그 사람이 뭘 전공했는지, 가정 형편 등등등 수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그 변수들은 이 프레임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아래처럼 문제를 주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냥 D를 고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동안 우리가 되게 무시해왔어요. 이 작은 것의 힘.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게 프레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해보기 위해서 큰 거를 보지 말고 작은 거를 봐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기에 프레임만 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프레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 카네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발표가 되고 그날 아침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왼쪽 영어로 돼서 괜찮으시죠? 네. 독일어로 하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편안한 이분이 쓴 영어를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서로 다른 버전, 서로 다른 버전의 문제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본인도 깜짝 놀랐다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택의 문제가 똑같잖아요. 근데 다른 버전의 문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게 서로 같이 considered together 할 때는 앞의 경우처럼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게 같은 문제라는 걸 금방 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놓고 보면 두 개가 transparently equivalent.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게 두 개가 같다라는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각자 하나씩 제시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선택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사실이 놀라운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뭐 동양에서 보통 얘기하죠. 동양 사상이 그렇다.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리지 않았느냐. 프레임을 읽은 독자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읽어보니까 이 동양 사상하고 똑같구나. 근데 아니에요. 이 카네만 교수가 얘기하는 것, 그리고 저도 얘기하는 게 뭐냐. 사람이 관점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진다라는 사실 자체는 보편적일 수 있는데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프레임을 바꿔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지가 얼마나 쉬운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한 거예요. 관점을 바꾸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이거 우리가 누구나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만큼 사람들의 행동은 프레임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상적인 연구이고 소개를 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이제 아까 있었던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거다라는 건데요. 이런 그림을, 왼쪽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이 세 개의 파란색 원 위에 있는 삼각형, 흰 삼각형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긴 선이 없어요. 삼각형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삼각형이 아니라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삼각형이 보여요. 자, 여기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정육면체가 보입니다. 근데 정육면체가 두 개가 보여요. 하나밖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고민하실 거예요. 자, 여기가 천장을 향하고 있는 이 정육면체가 하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여러분 앞을 향하고 있는 정육면체가 보여요.
한 공간에 두 개의 물체가 있을 수 없잖아요. 물리법칙에 따르면. 근데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정육면체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부분이 이렇게 잘려나간 원 네 개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우리 눈에는 없는 정육면체가 보여요. 예, 착시 현상입니다. 아주 간단한 착시 현상인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접하는 세상에 대한 정보들, 그렇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는 되게 부분적인 정보예요. 아, 프레임 저자다, 뭐 서울대학교 교수다, 뭐 이 정도예요. 또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그 주어진 정보를 넘어서서 추리를 합니다. 추론을 해요. 아, 저 사람은 저럴 거다. 주어진 정보는 부분이에요. 아주 부분인데 그걸 넘어서는,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영어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eyond information given. 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넘어서서 추론을 해요. 예,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추론하게 만드는 도구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예를 들면 저를 보시고요. 아, 서울대학교 교수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집에서도 책만 볼 거다. 그런데 사실은 저기 와 있는 제 가족이 있는데요.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주어져 있는 정보를 넘어서서 추론을 해야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는데 그 추론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게 뭐냐? 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정들, 세상에 대한 이론들, 이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박쥐. 박쥐는 포유류일까요? 조류일까요? 이거 못 맞추시는 분에게, 틀린 분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박쥐는 포유류인가요? 조류인가요? 박쥐는 포유류인가요? 조류인가요? 조류에 드릴게요. 틀리셨어요. 박쥐는 포유류입니다. 네. 근데 박쥐가 포유류라는 그 개념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 아, 박쥐는 그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 근데 여러분 중에 박쥐가 어린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을 보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책을 드릴게요. 보셨어요? 예, 책을 진짜 드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박쥐가 어린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론을 해요. 아, 포유류니까 젖을 먹인다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기분으로는 불충분한데 박쥐는 포유류다라고 하는 관점, 프레임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추론들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이 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뭐 마른 사람은 날카롭다. 좀 뚱뚱한 사람은 여유가 있다. 이런 이 각종 이론들과 가정들, 이런 것들의 집합체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론들과 가정들을 묶어서 제가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히 프레임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뭐 행복해진다, 잘 살 수 있다, 이걸 넘어서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제한적인 정보를 넘어서서 세상에 대한 추론을 하는데 그것들을 도와주는 게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건 곧 우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프레임 얘기를 하고 또 증보판을 낸 이유입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여기 한 300여 분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초판을 안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많으세요? 네, 너무 감사하죠. 초판을 안 읽고 오셨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뭐가 달라졌을까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 개정 정보판 제안을 받은 거는 조금 더 됐습니다. 근데 계속 제가 안 된 이유는 일부 챕터만 바꿔가지고 마치 책을 더 팔기 위해서
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북21에겐 죄송하지만 그거는 출판사에겐 좋지만 나는 정말 원치 않는다 해서 계속 저항하다가 그 사장님이 북21 우리 대표님이 저한테 교수님 그런데 계속해서 안 읽은 새로운 독자들이 생겨나니까 그렇게 염려하시지 말고 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설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읽으신 분들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그러면 마이너하게 달라진 부분들을 이미 말씀드렸대요. 저자 소개도 좀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그 심리학계에서 그 잘못된 결과라고 밝혀진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판에는 제가 소개했었는데 나중에 좀 잘못됐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그 학자가 조작했다라고 밝혀진 그런 그 연구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제외했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은 제가 3개의 챕터를 추가를 했습니다. 분량으로는 한 100페이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3분의 1이 늘어났으니까 꽤 많이 늘어났는데요. 우선 제가 제일 신경을 쓴 거는 처음에 책을 쓸 때 프레임이 이렇게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출판사도 생각을 못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 표지 디자인 초판 가지고 계신 분들 종이 질이랑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나 싶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초판에는 자세히 설명을 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너무 감사하게 책이 좀 팔리게 됐고요. 아주 스테디셀러가 돼서 그러면 프레임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풍부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1장에 새롭게 프레임의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에 기초해서 아주 좀 많이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1장의 분량이 다른 챕터들에 비해서는 한 2배 이상 길게 돼 있으니까 이미 읽으신 분들은 1장만 읽으셔도 제 생각에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장, 6장을 집어넣는데 제가 전공이 사회심리학이라는 분야입니다. 근데 사회심리학을 하면서 소위 제가 사회심리학자로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심리학이 준 그 교훈 중에 하나는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 내면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의 결과이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떤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근데 원래 저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나 나랑 똑같은데 저 사람이 처한 어떤 상황이 그 사람을 저렇게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 대한 상황의 중요성에 대한 프레임을 갖게 되면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집안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하게 돼요. 톨러런스가 생겨요.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닐 거다. 라는 어떤 소위 얘기하는 똘레랑스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그 점이 참 저에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5장을 넣고요. 그 다음에 6장은 1, 5, 6장 3개를 제가 썼지만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6장이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는 챕터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잘 가지고 있지 못한 프레임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황이다라는 프레임을 잘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서의 타인은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저 표정을 봐라. 저 표정에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내가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표정을 짓는 이유는 어쩌면 내 표정이 이미 굳어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크게 하게 된 계기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래전에 경험했던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건데 첫 번째는 제 학생하고 제가 수영 시합을 저희 학교에서 할 때입니다.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던 시절에 제가 제 학생하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는데 한 레인씩 차지하고 수영 시합을 했는데 제가 졌어요. 결코 질 수 없을 것 같은 게임에서 졌을 때 당혹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학생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딱 보면 제 옆 레인에 있는 제 학생이 보이잖아요.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제가 약간 오버페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때문에 오버해가지고 졌다. 진짜 실력은 아니야. 야, 내가 오버해서 졌어. 그랬더니 그 학생이
딱 웃으면서 저한테 교수님, 저도 사실 교수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물속에서 보고 있는 나에 대한 상황으로서의 내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물속에서 나를 보면 자기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 저인 거잖아요. 이 사실을 제가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제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은 메르스 사건 때 제가 그 증보판에도 연구를 소개해 놨는데요. 마스크를 사람들이 씁니다. 메르스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마스크는 왜 쓸까? 여러분, 마스크는 왜 쓸까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거나 둘 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타인을 나로부터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사람들이 덜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겁니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타인을 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보다는 나를 타인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황이란 사실은 우리가 지극히 둔감한 겁니다. 이 사실을 진짜 뼛속 깊이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 좀 괜찮은 인격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 갑자기 제 와이프 얼굴이 떠올라서 너무 찔리긴 한데요. 알면 참 잘하지.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6장에 이거 넘어가고요. 하이라이트는 이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요게 마지막 제가 Q&A로 풀어보는 제 강의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신 분들에게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개정정보판에서 여전히 한국의 어떤 현실의 문제들, 정치, 사회 이런 문제들을 제가 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초판에서도 다루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초판에 대한 그 어떤 독자분의 의견 중에는 다음에는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프레임과 관련된 걸 좀 실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의견을 주신 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도 고민을 했어요. 그걸 할까 말까 했는데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우선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욕심이 좀 났어요. 이 책을 좀 클래식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시류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는 진짜 교과서 같은 약간 대중서지만 그러나 학술서로서의 그 격을 좀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학술서로서의 격을 지키려면 연구에 기초한 내용들을 아주 중립적으로 기술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너무 예민하게 분석하게 되면 시대가 흐른 다음에 그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금 뺐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다가 그 부분에서 좀 갈증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의도적으로 좀 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더 할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 개정 정보판이 나오게 된 계기, 뭐를 더 강조했고, 뭐를 일부러 안 집어넣고, 이런 얘기를 일단 제가 하고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직접 질문과 또 제가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